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저 진단서는 위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이 도둑놈아, 내 재산을 빼돌리면서 법정 한가운데서 벌어진 72세 할머니와 45세 아들의 치열한 공방. 침묵하던 방청객들도 숨을 죽였고 판사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소름 돋을 거예요.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망치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시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법정 한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서류 속에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사는 72세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정순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낡은 빌라의 벽지 곳곳을 비춥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고 싱크대 위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정순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훨씬 힘든 시절도 견뎌냈으니까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정수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것도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해먹은 다음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손녀 소연이를 챙겨주는 것이 전부였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간단한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된장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치고는 정성스럽게 차린 편이었죠. 정수는 언제나 음식을 대충 해먹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었던 그 마음가짐을 지금도 잃지 않았거든요. 정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970년대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어깨와 목은 항상 결렸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애들을 키울 수 있었지.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두 아들 태식이와 태민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했죠. 아이고, 벌써 7시네요. 시계를 확인한 정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손녀 소연이가 학교 가는 길에 잠깐 들를 예정이었거든요. 정순에게 소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유독 큰아들 태식의 딸인 소연이만큼은 할머니와 특별한 정을 나누고 있었죠. 정수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이지만 항상 깔끔하게 관리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게 정순의 철칙이었거든요. 할머니, 문 앞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정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15살 소연이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자마자 소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소연이 왔구나. 아침은 먹고 왔니? 네, 먹고 왔어요. 할머니도 드셨죠? 소연이의 배려심 깊은 말에 정수는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잘 먹었다. 그런데 소연아, 용돈은 충분하니? 학원비는 괜찮고?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 괜찮아요. 소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고 며느리 선영이의 표정이 요즘 들어 어둡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죠. 그래서 정수는 소연이에게 더욱 신경을 써주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소연이를 보내고 나서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정순에게는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죠. 마트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이웃들과 안부를 묻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트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소연이 학원 끝나면 또 올 텐데 그때 먹을 간식도 좀 사야 하고요. 소연이 정말 예쁘게 컸어요. 할머니 덕분이죠. 아이고, 뭐려. 제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정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문득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워내고 이제는 손녀까지 챙겨주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는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정수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을까 싶어 나가보니 큰아들 태식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태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식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회사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 태식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말을 해보렴. 어머니,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당분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소연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걱정이 많습니다. 정수는 태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소연이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연이가 미역국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소연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할머니, 사실. 소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던? 엄마가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애써 모르는 척 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순의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일요일 오후 정수는 태식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태민이와 태민이, 아내 미선이도 함께 왔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왠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모두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며느리 선영이 정순에게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표정에서는 어떤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순은 그 시선을 외면하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순은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무언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형, 정말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태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거의 확실해. 다음 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당분간 생활이 어려워지겠네. 소연이 학원비도 그렇고. 정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번에 말했던 그 얘기.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 태민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 말이에요. 이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라도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태식이 망설였습니다. 여보, 현실을 봐야죠. 지금 우리 형편에 어머니까지 모실 여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소연이 학원비 내는 것도 빠듯한 상황인데. 선영의 말에 정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태민이 물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뭔가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정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 말도 일리가 있어. 태민이 아내 미선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둘 키우느라 여유가 없는데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정순이 나타나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니? 정순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냥. 태식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내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태식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니. 내가 이제 짐이 됐다는 거 아니냐.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 늙었다고 버리는 거냐?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면 뭐 어쩌라고?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하는 얘기죠. 걱정되긴 개뿔. 너희들 생활이 걱정되는 거지. 내가 뭔 걱정이야.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정수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오히려 소연이 용돈이며 생활비며 도움을 주는 쪽이었죠. 좋다. 요양원이든 뭐든 보내라.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정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식이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짐이 되어 버려진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했던 그 시절,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낸 그 힘든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녀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숨겨진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는 것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정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날 이후로 아들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식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소연이가 찾아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아빠가 계속 걱정하고 계세요. 소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는 이제 곧 요양원에 갈 거야.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정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양원이요? 그게 무슨... 소연이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정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님 맞으시죠? 저는 태평건설 김대리라고 합니다.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태평건설요? 정수는 의아해했습니다. 네, 사실 정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 때문에 찾아뵈었습니다. 혹시 매각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무슨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김 대리는 서류 봉투에서 지적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부지 말입니다. 등기부등 본상으로는 정수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순아, 내가 몰래 사둔 땅이 하나 있다.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언젠가는 개발될 거야. 절대 함부로 팔지 마라. 애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때는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한참 외진 곳에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곳에 상가 건물이 들어선 건지, 지금 그 땅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대략 15억 정도 됩니다.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월 4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정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5억이라니, 월 4천만 원이라니, 자신이 그런 돈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 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 임시로 관리인을 세워뒀는데 그분이 임대료를 대신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법적으로는 정순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동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김 대리가 떠난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그 건물의 주인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짐이 되지도 않았을 테고 요양원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정수는 용기를 내어 그 건물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에는 정말로 현대적인 상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2층에는 학원들이 들어서 있었죠. 이게 정말 내 건물이란 말인가? 정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니 5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 건물 주인이 정순인데요. 관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순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신분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순이 신분증을 내밀자 관리인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태식 씨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요. 태식이요? 내 큰아들 말인가요? 네, 태식 씨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임대료 관리를 맡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치매가 심하셔서 직접 관리가 어렵다고.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식이가 자신 모르게 임대료를 가로챈 거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임대료는 어떻게 됐나요? 매월 4천만 원씩 태식 씨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정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2년이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태식이가 그 돈을 모두 가져간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아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어머니를 짐 취급했던 거죠. 이 배신자 같은 놈아.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했어요. 태식아,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네? 무슨 일이세요? 오라고 하면 오는 거야.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1시간 후 태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 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식아, 내가 치매냐?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가 치매라고 남한테 말하고 다녔다며? 그래서 내 건물 임대료를 내가 대신 받고 있었다며? 태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들킬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이 도둑놈아. 정순이 태식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재산을 훔쳐먹으면서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다고?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완전히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정순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따귀를 맞고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말을 해봐라. 언제부터 내 돈을 훔쳐 먹었는지. 정순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기는 뭐가 어쩔 수 없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가져다 쓰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잖아. 태식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잠깐만 빌려 쓰려고 했어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잠깐만 빌려 쓴다고 2년 동안이나? 정순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번 돈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어디다 썼어? 태식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는 주식 투자에. 뭐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투자하면 2배로 불어난다고 해서. 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돈을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자에 탕진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잃었는데? 거의 다. 태식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뭐가 거의 다야? 숫자로 말해. 7억. 7억 정도요.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억이라니. 자신이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돈을 아들이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어?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박이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투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변명은 집어치워. 정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3억은 어디 있어? 그건 소연이 학원비하고 생활비로 써버렸어요.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손녀를 키우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요양원 얘기를 꺼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돈을 다 날려놓고.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간을 주시면 다시 벌어서 갚을게요. 시간을 달라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45살이 언제 10억을 벌어? 정순이 냉소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정순이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선영 씨, 당신도 알고 있었겠네요? 남편이 내 돈 훔쳐다가 투자한다고 날려버린 거 말이에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그게야? 당신들 부부가 내 돈 7억을 날려놓고 나한테는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녀도 남편의 투자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돈이 벌린다는 말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투자하라고 부추겼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드리려고. 좋은 환경? 요양원이 좋은 환경이야? 정순이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돈 다 써놓고 이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닥쳐.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당신들이 내 돈을 훔쳐다가 도박으로 날려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수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봐라, 이게 뭔지 알겠어? 정순이 등기부등본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땅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쓴 거지. 태식과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당부했거든. 순아, 이 땅은 나중에 값어치가 오를 거다. 절대 함부로 팔지 마라. 애들 욕심 부리면 내주지도 마라. 그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태식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만 그런 당부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거든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의 눈에는 결단의 빛이 서렸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어. 지금까지는 너희들 눈치나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평건설 김대리님이죠? 저 정순이에요. 내일 뵙고 싶은데 시간이 되세요? 태식과 선영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정순이 두 사람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직접 건물 관리를 맡을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가져간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거야. 어머니, 그런데 저희한테는 이제 돈이. 그건 내들이 알아서 해. 남의 돈 훔쳐다 쓴 놈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식과 선영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충격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생 입어본 적 없을 정도로 정장에 가까운 옷차림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낡긴 했지만 깔끔한 재킷까지.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의 자신을 본 것은 처음이었죠. 태평건설 사무실에서 김대리를 만난 정수는 본격적인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대리님, 제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들이 대신 관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김대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지상 3층 규모이고 총 12개 상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월 임대료 총액이 4천만 원이니까 연간 4억 8천만 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정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간 4억 8천만 원이라니. 자신이 평생 벌어본 돈을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될 텐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지금까지 관리를 맡으면서 임대료를 모두 개인 계좌로 받아왔거든요. 이제 정수님께서 직접 나서시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절차요? 네, 우선 관리권을 정수님께로 다시 넘기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세입자들에게도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식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로 관리권을 회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때 김대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대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수님, 큰일입니다. 방금 태식 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서 관리권을 넘길 수 없다고 하네요. 정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치매 진단이라고? 네, 그리고 병원 진단서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재산을 지키려 한다니.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김대리님,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수는 당장 그 길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심지어 뇌 MRI까지. 오후 내내 검사를 받은 정수는 지쳐 있었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경미한 인지장애도 없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진단서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 진단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정수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님이시죠?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들입니다. 태식 씨가 의뢰해서 왔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의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식 씨가 어머님의 재산 관리권을 법적으로 위임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서요. 치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정순이 서류를 받아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와 함께 재산관리 위임장까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내가 언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정수님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태식이 어떻게 자신의 인감 도장을 구했을까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 태식이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인감 도장 보관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효자인 줄 알고 맡겼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내가 허락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서류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변호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정순이 태식을 노려봤습니다. 너, 내 도장을 훔쳐가서 위조 서류를 만들었구나? 위조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서류에 찍으라고 했어? 너 지금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시죠. 만약 정말 위조라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정수는 품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나 치매 아니에요. 이게 증거예요. 변호사와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순의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났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내 아들이 어머니한테 사기를 쳤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해주겠어요. 그 순간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순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정순의 법정 대결 선언 이후 태식은 점점 더 절망적인 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정말로 법정까지 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만약 법정에서 자신의 위조행위가 밝혀진다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손녀 소연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이상해요.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전화를 받더니
누군가한테 돈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무슨 돈 얘기를 하던? 잘 안 들렸는데 뭔가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할머니 건물을 꼭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정순의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태식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정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둘째 아들 태민이와 태민이, 아내 미선이가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형 때문에 찾아왔어요. 태민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민아, 무슨 일이니?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데? 형님이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 건물을 담보로? 네, 형님이 변호사 비용이랑 여러 비용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건물을 담보로 10억을 빌리려고 한대요.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미 훔쳐다 날려놓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건물까지 담보로 잡으려 한다니.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했어?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계속 우기면서 나중에 다 갚을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술도 많이 드시고 밤마다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정수는 태식이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민아, 미선아, 고마워. 나한테 알려줘서. 다음날 새벽 정수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태평건설 김대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거든요. 정수님, 다행히 아직 담보 설정은 안 되어 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담보권 설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정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조치예요. 정수는 즉시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과 법정에서 맞설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정수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순이 새로 고용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식 씨가 벌써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더군요. 그리고 그 돈으로 더 큰 변호사 사무실을 고용했어요. 더 큰 변호사 사무실이요? 네, 유명한 대형 로펌입니다. 아마 정수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권을 가져오려는 것 같아요.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니 이런 뻔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오후 정수는 태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법정까지 가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너한테 할 말은 없어.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다 설명드릴게요.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라도 뉘우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무렵 정수는 태식을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식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태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되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태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남은 돈은 다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게요. 정순이 서류를 살펴보니 계좌에 있는 돈은 고작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10억 가까이 가져갔는데 나머지는 제가 벌어서 갚을게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달라고? 넌 아이에? 정순이 냉소했습니다. 그때 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법정까지 가면 제가 전과자가 되고 소연이까지 피해를 봐요.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미워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태식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돈을 훔쳐다 날려놓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잖아. 어머니,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법정에서 보자. 정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정순과 태식 모자 간의 최후 대결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법정의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2세 노모와 45살 아들이 재산을 두고 법정에서 맞선다는 소식이 언론에까지 알려졌거든요. 정수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새로 고용한 김 변호사가 함께 있었고 뒤에는 둘째 아들 태민이와 미선이 그리고 손녀 소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 3명이 자리하고 있었죠. 태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원 직원의 외침과 함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판사는 50대 중반의 엄숙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재산관리권 분쟁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님, 주장을 해보십시오. 정순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아들이 치매를 핑계로 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태식 측 대리인이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중증 치매 환자로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판사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 씨,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모든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태식 씨 측에서 제출한 치매 진단서와 상충되는 내용이군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태식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식이 일어섰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판사님, 치매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거짓말.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그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식 씨, 어머니가 치매 검사를 받은 병원과 날짜를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죠. 그때 정순 측 변호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조사한 결과 태식 씨가 제출한 치매 진단서는 완전한 위조입니다. 해당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정순 씨는 한 번도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식 씨, 이것이 사실입니까?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까? 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지듯 앉아버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 내가 내 돈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내 인감도장을 어떻게 훔쳐갔는지 다 말해. 태식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식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임대료를 2년 동안 횡령했습니다. 10억에 가까운 돈을 주식 투자로 날려버렸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태식의 변호사들이 당황해서 그를 말렸지만 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인감도장도 어머니께 거짓말하고 가져왔고 위조 서류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정수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죠.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태식 씨,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는 횡령과 서류 위조, 사기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정수는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비록 내 재산을 훔치고 나를 속였지만 그래도 내가 낳고 기른 자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이놈을 키웠고 남편 없이 혼자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 법정의 모든 사람이 정순의 말에 숨죽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씨의 재산 관리권은 정순 씨 본인에게 있다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태식 씨의 횡령과 서류 위조권은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망치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법정을 나온 정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당당한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순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수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정순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즉시 태평건설 김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대리님,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무슨 제안이십니까? 제 건물 3층을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에요. 김 대리는 놀랐습니다. 도서관이요? 하지만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 텐데 돈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혼자만 잘 사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정수는 건물 3층 개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넓은 공간을 절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실과 휴게 공간으로 다른 한쪽은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정수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감독했습니다. 인부들은 처음에는 72세 할머니가 뭘 안다고 나서냐는 시기였지만 정순의 꼼꼼함과 정확한 판단에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세요? 공사 현장 소장이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해봤거든요. 사람들 심리도 알고 공간 활용하는 법도 배웠죠. 한 달 후 함께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날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수는 개관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도서관은 금세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신문을 읽고 담소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와서 숙제를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도서관에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소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소연이, 어서 와. 오늘은 뭘 공부할 거니? 소연이는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정순의 도서관은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72세의 새로운 꿈을 이룬 할머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법정 이후로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도서관을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뭘 깨달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요. 제가 어머니를 짐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머니의 짐이었던 거죠. 정순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식아, 내가 무엇을 깨달았든 상관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겠어. 어머니, 그리고 소연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망친 그의 교육비, 내가 다 될 테니까 걱정 마.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태식이 떠난 후 정수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소연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 동네의 영웅이에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할머니를 존경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돈을 되찾은 것도 법정에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꿈을 잃지 않는 거야. 할머니처럼 70이 되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정수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누구의 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정순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리라.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건물에는 함께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온 것입니다. 정순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두 사랑합니다.